양국 간의 어떤 긴밀한 소통 채널이 재구축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이 특히 협력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사 년 5개월 만에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최를 둘러싸고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이제 공동 선언문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많은 예측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결과를 이제 지켜보았을 때 우리가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이슈가 담기게 되었고,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향후 이제 삼국 관계의 교류 협력 향방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한미일 삼국 공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정례화 될 수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례화하는 걸로 합의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노가 밀착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삽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여부가 중요하였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런 워딩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1차적인 어떤 성과는 달성을 하였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이 가해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혹은 공급망 이슈가 어느 정도 수준 정도에서 이제 당길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였고, 지난 8차까지의 정상회의 선언문과 비교를 하였을 때 진일 보완 문구가 어떤 당겼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지속적인 이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공조라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일 공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많은 소통 채널이 이렇게 막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양국 간의 어떤 관계가 복원되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다시금 2+2 대화 협의체인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1.5 트랙 대화, 그 다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 등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긴밀한 소통 채널이 재구축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A 2단계 협상을 이제 재개를 하는 걸로 이번에 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지난 13년 동안 이제 중단되었던 이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역시 재가동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제 막혔던 그런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2015년 상황으로 이번에 이제 되돌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에 대해서 삼국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복원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비록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이 이제 중시하는 외교안보 사항에서 입장차를 보이긴 했지만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어떤 문구를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은 것은 적지 않은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수출 시장이 또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우리는 대중국 교역이 많은데 이제 중국이 일단은 저성장기로 접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또 교역이 우리가 변수가 많아진 상태여서 중국과의 교역이 약해지게 되면 또 한국이 겪어야 되는 그런 경제적 손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새로운 이제 중국 이외의 수출 시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된 거고, 이제 공급망,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되는 첨단 산업이라든가 그린 전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핵심 광물 관련된 공급망인데, 핵심 광물이 아무래도 또 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되는 지역에 워낙에 광물 분포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된 거고요. 전 세계적인 좀 인구 구조의 변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선진국들은 다 인구가 뭐 거의 피크를 찍고 줄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아프리카만 해도 지금 아직 인구 증가율이 뭐 2.4% 이렇게 돼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 지금 인구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14억인데 2050년까지 이제 UN 예측에 따르면 25억으로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억까지 증가하게 되면 그게 거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게 될 그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이 특히 협력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외교라고 하면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4개 국가, 근데 그 국가들이 워낙에 또 글로벌 강국이기도 하니까 사실 그 구도를 생각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 주변은 사실 좀 변두리의 전략이 있었지만 중요도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좀 파편적으로 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 지역이 어느 순간 필요하면 좀 봤던 것 같고 좀 단기적인 거죠. 관점이 이게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아프리카도 사실 전략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전략이 없었는데 대외 전략은 없었는데 필요할 때 좀 이렇게 찾는 그런 거죠. 우리가 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지가 좀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이제 갑자기 좀 아프리카를 찾는다던가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어떤 전체의 그림을 보고 글로벌 사우스 안에 어떤 이런 다층적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략을 짜야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거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비전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이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지역이 사실 한국이 좀 특이한 게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한국 스스로의 포지셔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거창해도 실행할 수 없고 너무 작아도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적절한 포지셔닝을 이제 한국이 가진 강점을 살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강점이 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 한국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경공업에서 중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 이런 한국의 그런 발전 경험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이 이제 사우스와 노스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양자적인 채널도 중요하지만 다자 채널 안에서 이런 국가들과 또 협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자 채널 안에서 한국이 어떤 아젠다를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